자, 가장 먼저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의 배경은 을미사변, 일제가 어때요? 민비, 즉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이 있었죠. 을미개혁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양력사용, 그 다음에 또 바로 요 단발령.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양력사용에 대한 반발이 더 컸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요.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을미의병이 원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보는 김에 을미의병에 대해서 을미개혁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을미개혁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뭐 있어요? 양력,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그 다음에 군제개편, 친위대, 진위대. 요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는 여기 이제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같이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한국사라는 게 소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겠죠?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요? 뭐라고? 양력,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친위대, 진위대, 군제개편. 요 5가지. 우체국도 있구나. 자, 아무튼 이 가운데서 을미의병이 배경이 된 것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됩니다. 요 을미의병은 유인석, 이송 아직까지는 양반들, 보수적인 양반들, 위정척사,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성리학을 지키고 서양 사상을 몰아내자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생들이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농민과 동학, 이때가 이제 을미의병이면 1895년이니까요. 동학혁명이 일어난 게, 이제 동학혁명이 거의 이제 마무리된 게 1895년 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속으로 피신했던 농민군들이 다시 이제 어때요? 나와서 의병활동이 가담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아간파천 1896년 2월 12일이죠.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 이 당시에는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불렀으니까, 러시아 공사관 아관으로 파천하고, 친일 내각이 무너집니다.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고종이 단발령을 2월 18일 날 철회해요. 그러니까 뭐, 단발령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단발령은 이게 1895년 11월에 내려졌으니까 석 달 정도? 철회하고 해산을 경고하자 대부분의 의병부대는 뭐했다? 자진 해산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켰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제의 침략 때문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뭐였기 때문에 위정척사 양반이었기 때문에 왕이 해산하라 그러니까 다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여기에 거부하는 일부 농민들, 아무래도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던 농민들이었겠죠. 농민 등은 활빈당,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임이죠. 활빈당 등을 결성하여 문양투쟁을 지속해 갔다. 자, 유인석의 경문입니다. 유인석의 경문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을미의병의 배경이 2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국모의 원수, 을미사변이죠.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에 더하여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털, 얘는 뭐예요? 단발령입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보면 을미의병이 일어난 이유는 을미사변과 뭐에 대한 반발이었다.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었다라는 거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자, 의병 이때 이제 일어났던 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유인석, 여기 제천이네요. 그죠? 제천.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 있었지? 이소웅. 이소웅은 어디예요? 강원도 쪽인데. 그렇죠. 강원도 춘천. 이제 요곳에서 일어난 게 이제 을미의병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병은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요 3개로 나눠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무슨 의병이에요? 을사의병이 되겠죠. 을사의병은 빨간색인데 좀 더 많네요. 이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제 을사의병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요 최익현. 그 다음에 요 민종식.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당구장 표시해놓고 알아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 신돌석. 한국말로 하면 신돌석인데 한국말로 하면 또돌입니다. 돌돌이. 왜 그러냐면 여 신은 성이고요. 이 돌이 돌돌 쪽에 돌석자예요. 돌돌의 돌석자. 그러니까 돌돌의 돌석이니까 신돌석 이름은 뭐예요? 돌돌이죠, 돌돌이. 어떤 사람이 돌돌이가 됐을까요? 어떤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야, 쟤는 굉장히 똑똑해. 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이 똑똑이를 뭐라고 불러요? 똑똑이라고 불러요? 똘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똑똑이는 똘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똘똘이를 또 한자로 쓰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돌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돌석 하면 돌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돌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을사늑약 1905년 11월 8일입니다. 아까 을미의병은 1895년이었죠. 을미의병은 1895년, 을사의병은 1905년입니다. 민종식 최익현 이분은 활동을 하기는 우리 전라북도 태인입니다만은 고향은 충청도예요. 충청도에 있다가 전라도 태인으로 내려옵니다. 태인으로 내려와서 우리 이제 태인에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유네스코의 지정을 받았던 우리 전라북도에 그 대원군이 남겨놨던 47개 서원 가운데 유일하게 있는 게 정읍 무성서원이에요. 무성서원이 선생님 고향 동네인데, 그 무성서원에서 이제 어때요? 그곳에 있었던 우리 전라북도 유생들과 손을 잡고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킵니다. 의병을 일으켜서 광주로 쳐들어가려다가 노령에서 광군이 오니 최익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군대를 일으킨 것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이지 광군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의병을 스스로 자진해산하고 본인은 어디로 끌려가요? 일본 대마도로 끌려갑니다. 일본은 아니죠. 그냥 대마도죠. 대마도는 우리 거니까. 대마도로 끌려가서 단식, 일본 놈들이 주는 식사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단식하고 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최익현이 그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면서 궁궐에 도끼 놓고 상속을 했다는 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대원군이 전국에 47개 서약섬 47개 섬만 남겨놓고 다 없애니 뭐예요? 고종과 민비에게 야 너희들 이미 왕이 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아빠 품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한 방을 먹여요. 그것 때문에 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이제 어때요? 고종이 권력을 잡게 했던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최익현이었죠. 이게 최익현은 대원군의 실각,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을사병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죠. 자, 아무튼 볼게요. 오라 작년 10월. 여기서 이야기는 작년 10월은 을사병이에요. 을사늑약이에요. 11월 18일. 작년 10월 음력이니까 저들이 한 행위는 망구에 일찍이 없었던 일로서 억압으로 한 조각의 종이를 조인하여 500년 전에 오던 종묘사적이 하룻밤에 맘했다. 여기서 이야기는 한 조각 종이는 강제로 체결했던 조약문 뭘 이야기합니까? 을사늑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을사늑약이요. 그래서 이제 민종식, 최익현,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신돌석과 같은 뭐예요? 평민 의병장이에요. 아까 제가 신돌석, 똘똘이에게 꼭 표시하라고 그랬죠? 꼭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종식은 어딥니까? 요 충청도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요 빨간색 을사병이 조금 더 들었죠. 여기 최익현, 임병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어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요 태인입니다. 태인. 우리 전라북도 태인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칠호지방에 있는 무성서원에서 일어났어요. 무성서원에서. 그래서 일본군과 교전을 했고, 신돌석은 경상도 평야에서 약 한 많을 때는 3,000명 이상의 의병 분해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요 신돌석 장군 목에 현상금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밀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사촌 동생이죠. 고종 사촌 동생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신돌석이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부분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배경입니다. 을사늑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미의병입니다. 아까 쭉 여태까지 봤던 거예요. 자, 정미의병, 을사늑약, 1905년 11월 8일이죠. 자, 을사늑약은 무효다. 고종황제, 이걸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1907년 6월 뭘 파견합니까?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서 을사늑약은 무효다라고 전 세계에 포고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 놈들이 메이야, 나니 해가지고 어때요?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1897년 9월 17일이죠.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이제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을 왕위로 즉위시키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7월 24일 날 뭘 체결해요? 한일 신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한일 신협약, 우리 이미 앞에서 봤죠. 한일 신협약
뭘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때가 정미년이니까 정미 7조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항목이 7개라는 이야기죠. 항목이 7개인데 7개 항목 다 주인공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통감 그래요. 그러니까 통감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7번 정도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한일신협약이고요. 통감이 딱 한 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일사득약이에요. 여기 시험 문제 꼭 나오니까 꼭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동영상을 잘 안 봐요. 자,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초심을 잃었대요. 웃기는 이야기를 안 한대요. 매야 나니까 이 빠가야라.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일본 아이들을 대한제국에 어때요? 군대를 해산하죠. 군대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급박하죠. 급박합니다. 7월 19일 날 고종황제 강제퇴위, 한일신협약 7월 24일 날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미급역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한일신협약, 소위 이야기하면 차관정치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도 배경이 되겠지만, 정미급역의 가장 큰 배경을 네 글자로 정리해라. 그럼 뭐예요? 군대 해산입니다. 자, 이처럼 군대가 해산이 되자 이 당시 대한제국의 군대의 숫자는 약 한 8,800명이었어요. 요즘 들어보면 에게 그러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약 8,800여 명의 군인이 있었고 요들 군대가 해산을 당하죠. 해산을 당하자 서울에 있었던 친위대에서는 이제 어때요?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일본군하고 격전을 벌이게 되고요.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고 지방에 있던 군대는 뭐라고 불렀어요? 서울에 있던 건 친위대, 시위대. 지방에 있는 건 뭐예요? 진위대였죠. 진위대. 이 진위대 군인들은 물론 진위대 군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냥 해산하고 일본인과 같이 손잡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군인들은 어때요? 이걸 거부하면서 총을 들고 총과 칼을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의병, 아까 이제 의사병들이 있었잖아요. 의병과 함께 가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한가운데 있는 요분, 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바로 뭐예요? 해상 군인이죠. 해상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능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겠다. 그죠? 예능 시험 문제 나오면 자칫 잘못하면 뭘로 나와요? 이 그림. 양반김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능 시험 문제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 뭐 돈단위라든가 아니면 전국 단위 모의평가에서는 요 정도 충분히 나오죠. 그 친구들은 등사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슨 의병이에요? 정미의병입니다. 여기 순간 5명의 의병이 뜰에 들어섰다. 요 사진이에요. 요 강원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8세에서 26세 사진이고요. 이분이 누구예요? 캐나다 기자입니다. 캐나다 기자였던 맥킨지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른 두 사람은 초라한 누더기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가죽 장화를 신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집에서 만든 무명 탄대가 매달려 있었고 탄환이 반쯤 채워져 있었다. 뭐 여기 보이는 탄환인 것처럼 이분들은 더 이상 이제 상당수는 화승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90군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때요? 이제 무기가 상당히 근대화가 됐죠. 근대화가 됐습니다. 탄환이 반쯤 채워져 있었다. 그는 자기들이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이분들의 각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약 110년 전, 약 110년 전, 115년 전, 12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조상들의 모습이고 뭐 아마 거의 대부분 이분들은 아마 순국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후손들은 뭐 대단히 불행스럽게 우리나라에 살기보다는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살고 계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뭐 짱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하를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득이하게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만주라든가 여래주로 이동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의 후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의 후손들을 우리가 비하한다. 그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예의도 아니고 올바른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해산 군인이 가담하여 의병부대의 전투력이 크게 양상이 되었고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면서 거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시험 문제는 예가 많이 나와요.
이건 정리의병이에요. 왜 정리의병일까요? 5, 4, 3, 2, 1, 잉 뭐예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4병 35명이죠. 여기 있는 건 뭐냐면 4병 35명, 장교 7명 그랬는데 뭐 63명, 49명 이분들은 다 누구냐면 의병장들이에요. 일본군들에게 불행스럽게 체포가 되었던 의병장들인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야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양반보다는 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농업이면 평민이죠. 평민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뭐 이 사람도 당연히 평민이겠죠. 당연히 평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의병 때쯤 되면 양반 지휘관은 불과 한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뭐 일반 사병이나 평민 의병장일 정도로 그만큼 정리의병 때쯤 되면 이제 의병항쟁이 전 국민적 투쟁으로까지 발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군수 면장까지도 있죠. 이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강단 있는 우리 조상들이라고 보겠죠. 저 같은 경우 군수 면장쯤 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일본 놈들에게 붙어서 스미마세 아리가또 하면서 그냥 북위 영화를 아마 누리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면 군수 면장이면서 항일 의병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결을 했어야만 했겠는데 글쎄요. 제가 제 스스로 잘못 생각할 때 좀 그러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리의병입니다. 자, 이 정리의병 나중에 이제 어때요? 이인영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부대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13도 창의군입니다. 야, 우리가 지방에서 조금씩 싸우면 뭐하냐? 우리 한 군데로 합쳐가지고 결국은 일본군들이 있는 총 본사는 어디니까? 서울이니까 서울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13도 창의군은 결성을 했고 총대장은 이인영, 군사당은 허위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국제법상 본인들을 어때요?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서울 진공작전의 목적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써있죠. 대한매일신보. 이 신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영국인 누가 만들었어요? 베델이 만든 신문이죠. 베델이 만든 신문이에요. 그래서 의병 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또 어때요? 긍정적으로 묘사했던 그런 신문입니다. 서울로 들어가 통감부를 타격하고 어찌고저찌고 그러면서 열강도 이를 의병은 순수한 애국적 혈단이니 열강도 이를 국제법상의 전쟁 단체로 인정해 줄 것과 또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국가의 동성 응원을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의병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 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울로 진격하니 열강 각국의 영사관은 요걸 어때요? 우리의 활동을 이제 어때요? 정식 군인의 활동으로 봐주라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거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내가 지금 의병이지만 아까 의병들의 상당수가 뭐예요? 대한제국 군인이죠. 이 사람들이 총칼을 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본군들은 군대를 해산시켰지만 이 해산된 그 군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본에 의한 그 군대 해산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의병이 아니라 뭐예요? 대한제국의 군인이잖아요. 대한제국 군인이에요. 대한제국 군인이 일본과 선전포고를 해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식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대한제국 군인으로서 이 땅에 침략한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일본군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국제법상 교전 단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체포가 당하면 우리는 학살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국제법상으로 뭘 대우를 해주라는 이야기야. 포로 대우를 해줘야겠죠.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뭐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할 때, 자, 역시 류승 교도소에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합니다. 야, 네 직업 뭐냐? 그러니까 난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라고 그랬어요. 육군 중장으로서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적인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나는 전쟁터에서 뭐 한 거예요? 사살한 거예요. 나는 애국지사도 아니고 나는 테러범도 아니에요. 나는 안중근 의사도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대한제국의 군인이에요. 따라서 너희들은 나를 재판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군인이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살했는데 이놈을 가지고 재판하는 경우가 어딨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거부를 합니다. 재판을 거부를 했던 거예요. 요 정리의병의 국제법상 교전단체 인정과 안중근 의사의 재판의 그 기록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죠.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꼭 서술형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낼 거예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자, 13도 장기군을 결성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결성합니다. 자, 그리고 허위가 이끄는 선발대 약 한 300명이 동대문 앞에까지 가요. 가가지고 300명이 진짜 막 일본 서울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 군대하고 막 총격전까지 벌여요. 총격전을 벌이고 이제 다음날 이제 어때요? 서울 시내로 총 진군을 해야 되는데 이인영의 아버지가 죽어요. 자, 이인영.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성리학의 항목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충과 효를 이야기해요. 충과 효. 여러분들이 볼 때는 충이 먼저예요? 효가 먼저예요? 나라를 위한 충성이 먼저일까?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에? 뭐요? 대단히 불행스럽게 충이 먼저가 아니라 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에 뭘 할 수도 없어요. 충성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인영은 아버지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이게 총사령관이 사라지니까 요 13도 창륙은 하루아침에 허둥지둥 오합지졸로 되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지 못하고 해산하게 되는 거죠.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 요 이인영은 아버지 3년상이 1912년에 끝났겠죠. 올해가 이제 1909년이니까 이때가 1909년입니다. 그래서 1912년에 다시 의병을 일으킵니다. 실천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말을 했던 걸 실천하긴 했지만 만시이산이죠. 좀 때는 늦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에게 이제 체포돼서 이제 순국을 하시긴 합니다만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튼 자, 일본 놈들 자,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로 끝나고 의병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라도 지역의 의병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 후 호남 지방에서 의병 투쟁이 계속되자 호남 의병을 일본군들이 탄압하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을 전개합니다. 남한 대토벌. 뭐 정확하게 전라도죠. 여기 전라도. 여기 지도 보시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나중에는 어때요? 섬지방에 있는 의병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일본군들이 어때요? 군함을 동원해서까지 해안포 사격까지 해가면서까지 이제 어때요? 우리 의병을 1909년 10월에서 12월까지 약 한 60일이죠. 두 달 동안 전라도에 있는 의병을 샅샅이 토벌을 합니다. 샅샅이 토벌을 했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한 대토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병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체포했는데 이때 일본군의 이건 우리 측계가 아니라 일본 측 통계예요. 일본 측 통계. 이때 일본 놈들에게 사살된 호남 의병이 16,700명이었고 부상자는 여기 좀 잘못 찍었네요. 36,700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있던 분들이 있죠. 여기 있던 분들. 이제 요 분들이 이제 아까 정미의병 통계냈던 분들입니다. 정미의병 통계냈던 분들이고 여기 있던 이분들은 대구 그 당시 이제 대구 형무소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 교도소라고 하지만 선생님 어릴 때까지만 해도 형무소라고 불렀는데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 직전에 뭐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은 사형 직전에 찍었던 마지막 기념사진입니다. 마지막 기념 사진이었고요. 뭐 이분들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묵념 이렇게 한번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감정이 좀 격해지는데요. 자, 아무튼 영양 의병부대는 호남 남한 대토벌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여 대일 강전을 전개했고 일부 의병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의격전을 전개를 합니다만 뭐 거의 대부분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된 이후에 이제 우리 전라도 지방의 의병들도 거의 사라집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조선족들 우리가 비하하고 그러는데 상당수가 또 이제 어디서 건너가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전라도에서 건너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가슴이 아프죠. 함부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의병대장 가운데 이제 누구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이 있잖아요. 이제 이 분도 포수 출신인데 함경도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어때요? 나중에 이제 북한도로 넘어가서 이제 항일 의병 투쟁을 계속 전개하신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